툴킹호는 크룩이 올라오는 동안 계단 난간에 손을 얹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촛불이 벽에 흔들리는 순간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계단 위로 눈길을 돌린다. 크룩이 숨을 몰아쉬며 도착하고 그 뒤를 레이디 제인이 가만히 따른다. 툴킹혼이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저 사람, 늘 저렇게 자오. 크룩은 어깨를 으쓱하고 희미하게 고개를 흔들며 대답한다. 나도 모르지요. 그 사람 사는 방식은 나도 잘 몰라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건 알겠는데 낮밤도 따지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 그는 촛불을 방 안으로 가져가며 말한다. 내가 방새는 받아봤지만 무얼 하는 사람인지 언제 자고 언제 깨는지 그런 건 물어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방 안은 촛불 덕분에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다.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 아래 남자의 몸은 여전히 꼼짝도 없다. 죽음은 이제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다. 툴킹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크룩은 촛불을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는다. 레이디 제이는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보면 악게 쉰소리를 낸다. 그 이름 님모라 했던가? 툴킹혼이 조용히 묻는다. 맞소. 님모라 적어놓았지요. 광고도 그 이름으로 붙였고 크룩은 턱을 극적이며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름인지는 누가 알겠소. 님모아무도 아냐. 툴킹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든다. 이 방을 잠그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여보내지 마시오. 경찰을 부르기 전까진 크룩은 잠시 툴킹혼을 멍하니 쳐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툴킹호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며 어둠 속에 한마디를 흘린다. 죽은 자가 글을 쓴다. 그 말이 이젠 그럴싸하군. 그렇게 속삭이며 둘이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들어오자 어둡게 내려앉은 셔터 속 커다란 눈들이 마치 감기는 듯 보였다. 하지만 침대 위의 눈들은 그렇지 않았다. 맙소사, 툴킹혼이 외쳤다. 그가 죽었어. 크룩은 갑작스레 들었던 무거운 손을 떨어뜨리자 팔이 침대 위로 휘청이며 내려앉았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의사 좀 불러라. 2층에 있는 플라이트 아가씨도 불러. 주인님, 침대 옆에 독약이 있다네. 플라이트를 불러줘. 크룩이 마치 흡혈귀의 날개처럼 마른 손을 몸 위로 펴며 말했다. 툴킹호는 서둘러 계단으로 올라가며 외쳤다. 플라이트, 플라이트, 빨리 와요. 누구든지, 플라이트. 크룩은 그의 눈길을 달아가면서 그 사이 여행 가방 쪽으로 살짝 다가가 조용히 다시 물러났다. 빨리 와, 플라이트. 가장 가까운 의사도 데려와. 빨리 뛰어. 크룩이 이렇게 말하자 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 세입자인 플라이트 아가씨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곧 짜증스러운 의사 한 명과 함께 돌아왔다. 그 의사는 넓고 코가 큰 입술과 두터운 스코틀랜드식 억양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이고, 참말로 고맙네. 의사는 잠시 검진 후 그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사람, 완전히 죽었네. 뼈만 남았어. 툴킹호는 오래돼 보이는 여행 가방 옆에 서서 물었다. 얼마나 됐습니까? 죽은 지. 얼마나 됐나, 주인님? 아마도 3시간쯤 됐을걸요. 의사가 대답했다. 그쯤 될 것 같군요. 침대 반대편에 서 있던 어두운 젊은 남자가 덧붙였다. 당신도 의사인가요? 선생님. 의사가 물었다. 어두운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다른 사람이 말한다. 여기서 내 할 일은 없어. 그러곤 짧은 진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러 자리를 뜬다. 어두운 젊은 외과의사는 촛불을 법률서기인의 얼굴 위로 이리저리 비추며 신중히 살펴본다. 그간 임모, 즉 아무도 아닌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내 얼굴만으로도 잘 알지. 그가 말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에게서 아편을 사왔어. 혹시 이 사람과 관계 있는 분 있나? 주위를 둘러보며 묻는다. 내가 그의 집주인이었지. 크룩이 씁쓸하게 대답하며 외과의사에게서 촛불을 받아든다.
그가 한 번은 나에게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했지. 그는 죽었네. 외과의사가 말한다. 과다 복용에 의한 죽음임이 분명하다. 방 안에서 아편 냄새가 강하게 나네. 여기 이 오래된 다관을 봐라. 크룩에게서 다관을 받아들면 여기 있는 약만으로도 12사람은 죽일 수 있을 정도야. 그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나? 크룩이 묻는다. 과다 복용을 했다는 거지. 그래. 크룩은 기괴한 흥미를 느끼는 듯 입술을 까딱인다. 그건 잘 모르겠어. 아마 아닐 거야. 평소에도 많이 복용해 왔으니까. 하지만 누가 알겠나. 그는 아주 가난했을 거야. 그렇겠지. 그의 방은 부자가 아닌 게 분명해. 크룩이 고양이와 눈을 맞춘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 안을 훑으며 말한다. 나는 그가 그 방에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너무 애밀한 사람이라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지. 집세는 밀렸나요? 6주치입니다.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젊은 의사가 다시 검진을 이어가며 말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바로처럼 죽었고 그 모습과 상태로 봐서는 오히려 행복한 해방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래도 젊었을 땐 멋졌을 거고 잘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죽이고 한 손은 가슴 부위에 얹은 채였다. 어떤 때는 그의 거칠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무너진 인생이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랬나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크룩이 답했다. 내가 골방 아래에 머리카락이 든 자루를 묘사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1년 반 동안 내 세입자였고 법률 서류 필사로 살아야니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대화 동안 툴킹호는 오래된 여행 가방 옆에 서서 두 손을 등 뒤에 모은 채 침대 옆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관심사 죽음에 대한 젊은 외과의사의 전문적인 호기심, 늙은 집주인의 감상, 그리고 괴팍한 여인의 두려움과 뚜렷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의 침착한 얼굴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고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인내도, 초조함도, 주의도, 무관심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껍데기만 보였다. 마치 악기의 케이스에서 그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툴킹혼의 마음속 역시 그의 겉모습으로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젊은 외과의사에게 말을 건넨다. 제가 바로 전에 이곳에 들렀습니다. 그가 말한다. 살아있을 때 본 적은 없지만 이 죽은 이에게 필사 일을 맡기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 서기인인 쿡스코트의 스네그스비에게서 이 사람 얘기를 들었지요. 여기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스네그스비를 불러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종종 법정에서 본 적이 있고 자신 역시 종종 만났던 정신이 혼미한 작은 여인에게 말한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몸짓으로 법률 서기인을 부르러 가려 한다. 그래, 가보시지요. 그녀가 간 사이 의거이사는 단념한 듯 조사를 그만두고 그 시체를 누비이불로 덮는다. 크룩과 외과이사는 간단히 몇 마디 나눈다. 툴킹호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여행 가방 곁에 선 채 서 있다. 곧 스네그스비가 회색 외투와 검은 소매 차림으로 급히 나타난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가 말한다. 맙소사 툴킹혼이 묻는다. 이 불쌍한 이의 신원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스네그스비 집세가 밀렸다고 들었는데 장례도 치러야 하겠지요. 스네그스비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사과하듯 기침하며 답한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사 비덜를 부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툴킹혼이 응수한다. 나는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더 잘 모를 거라 확신합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가 공손한 기침과 함께 대답했다. 그의 친척이나 출신지 또는 그에 관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스네그스비가 또 한 번의 기침으로 말을 이어가며
저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마치 제가 아마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겠군요. 외과의사가 돕듯 거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틀킹호는 법률서기인을 바라보고 크룩은 입을 벌린 채 누군가 다음 말을 하길 기다렸다. 그의 친척에 관해서라면 선생님, 스네그스비가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스네그스비 은행에 2만 파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중 한 명이라도 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1년 반 전쯤 지금 그가 머무는 잡화점에 처음 들어왔을 때쯤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크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년 반쯤 전 일이었습니다. 스네그스비가 자신감을 얻은 듯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후에 우리 가게에 왔죠. 제 아내, 그러니까 제가 작은 아내라고 부르는 마님이 가게에 있었는데 그가 자기 필체 샘플을 꺼내 보이며 복사할 일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해 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스네그스비는 이런 솔직한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언제나 약간 논쟁적으로 말을 꺼내곤 했다. 제 아내는 보통 낯선 사람한테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특히 원하는 게 있을 땐 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끌렸나 봐요. 면도를 안 했거나 머리 손질을 안 한 모습 때문인지 다른 여자들이 그러듯 이유야 다양하겠지만요. 그래서 필체 샘플과 주소를 받아두었죠. 제 아내는 이름을 잘못 듣거든요. 스네그스비가 손으로 가리며 기침을 한 뒤 말을 이었다. 그리곤 니모네모를 님로든 임나드랑 같은 이름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스네그스비 씨, 아직 님로드한테 을 안 줬어요. 스네그스비 씨, 왜 저 38쪽짜리 잔디스 사건 서류를 님로드한테 안 줬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렇게 해서 그가 점점 우리 가게 일감을 맡게 됐고, 그 외에 제가 아는 건 손이 빠르고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밤에 45쪽 일을 주면 목요일 아침까지 가져오곤 했죠. 스네그스비는 정중히 모자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 생각엔 이분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 지금 건강하셨다면요. 툴킹혼이 크룩을 보며 말했다. 그가 가진 서류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소? 조사가 있을 테니 그 자리에서 물어볼 겁니다. 글 읽을 줄 아시오? 아니요. 못 읽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웃으며 대답했다. 스네그스비. 툴킹혼 씨가 말했다. 저 사람이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할까봐 방안을 잘 살펴줘.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빨리 다녀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공정하고 옳았다고 증언해 줄 수 있어. 친구야, 내가 촛불 좀 들어주면 스네그스비 씨가 곧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우선 여기 오래된 여행 가방이 있습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가 말했다. 아, 맞다. 분명히 있다. 툴킹온 씨는 아마도 그걸 이전에 보지 못한 모양이다. 근처에 서 있으면서도 다른 건 거의 없으니 말이다. 해양용품 상인이 촛불을 들고 법률서기인 스네그스비가 수색을 시작했다. 외과의사는 벽난로 모퉁이에 기대어 서 있고 미스 플라이트는 문 가까이에서 조심스레 들여다보며 떨고 있다. 구식 신사복에 검은 바지를 무릎에 리본으로 묶고 큰 검은 조끼와 긴 소매 검은 외투 그리고 귀족들이 익히 아는 리본 매듭으로 된 하얀 목수건을 한 올 들고 있는 노학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와 자세를 지키고 있다. 오래된 여행 가방 안에는 쓸모없는 옷가지 몇 점, 빈곤의 길목에서 찍히는 전당포 영수증 묶음, 마약 냄새가 나는 구겨진 종이가 있다. 그 종이에는 대충 쓴 메모가 적혀 있는데 언제, 얼마만큼 복용 같은 내용이다. 한데 규칙적으로 기록하려던 것 같지만 곧 중단된 듯하다. 신문 조각 몇 개는 모두 검식원들의 부검 소식을 담고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서랍과 잉크 얼룩진 책상 위를 뒤져도 오래된 편지 한 장. 어떤 글도 나오지 않았다. 젊은 외과의사가 그 법률서기인의 옷을 살펴봤으나
발견한 것은 칼 하나와 동전 몇 푼뿐이었다. 스네그스비의 판단이 옳았다. 결국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가 불려야 했다. 그래서 그 작은 미친 세입자가 치안관을 데리러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방을 나왔다. 고양이를 거기 두지 마. 외과의사가 말했다. 그건 안 돼. 그래서 크룩이 고양이를 앞장서서 몰아내자. 고양이는 조심스레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몸을 돌리고 입맛을 다시었다. 안녕히 계세요. 툴킹혼 씨가 인사하며 생각과 명상에 잠기러 집으로 향했다. 그 소식이 법원 안까지 퍼지자 그곳 주민들이 모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관찰군의 최전방. 주로 아이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가 크룩 씨 가게 창문에 몰려들어 그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다. 이미 경찰 한 명이 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문 앞에 서서 마치 성체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가끔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한편 몇 주간 사이가 틀어져 대화가 끊겼던 퍼킨스 부인과 파이퍼 부인이 이 뜻밖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화해하며 말을 나누었다. 코너에 있는 술집 종업원은 일종의 특권층 아마추어로 인생 경험과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공식적 지식을 갖췄다는 자부심으로 경찰과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경찰봉에도 굴하지 않는 경찰서에도 갇히지 않을 듯한 불굴의 청년으로 보였다. 사람들은 법원 건물 창문 너머로 서로 말을 주고받았고 챈서리 레인에서 급히 달려온 맨 얼굴의 정찰병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왔다. 모두가 크룩 씨가 먼저 죽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안도감과 약간의 아쉬움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비들 법원 관리인이 도착했다. 비들은 보통 이 동네에서 웃음거리로 여겨지지만 적어도 시체를 보러 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만큼은 일종의 인기인이었다. 경찰은 그를 무식한 민간인에 불과한 야만적인 파수꾼 시절의 잔재증으로 여겼지만 정부가 그를 폐지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라 생각하며 입장을 허락해 주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비들이 현장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관심과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조금 있다가 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조금 잠잠해졌던 소란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날 있을 검시에서 시체에 대해 뭔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답했다. 그는 다음 날 있을 검시에서 시체에 대해 뭔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답했다. 특히 그린 부인 아들은 직접 법률석이었고 그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려주어 비들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그 그린 부인의 아들은 현재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3달째 항해 중이며 해군성에 연락하면 전신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 비들은 여기저기 가게와 방들을 들락거리며 주민들을 조사했는데 늘 문을 먼저 닫아버리며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지체시키고 온갖 어리석은 행동들로 대중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한 경찰관은 바텐더에게 웃음을 건넸고 대중은 점점 흥미를 잃으며 반응이 사그라들었다. 그러던 중 전문의들이 비들을 조롱하며 소년을 삶아 먹었다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소리를 높여 비꼬았다. 결국 경찰관이 법을 지키기 위해 한 명을 붙잡았으나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치자 그 사람을 풀어주고 얼른 조용히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즉시 그 조건을 따랐다. 이렇게 잠시 소란은 잠잠해졌다. 무심한 경찰관은 약간의 아편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반짝이는 모자와 단단한 넥타이, 무거운 외투, 튼튼한 허리띠와 수갑 차림으로 무심히 거리를 걷다가 가끔 골목길 모퉁이에 멈춰서서 잃어버린 아이부터 살인 사건까지 뭐라도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다. 밤이 깔리자
멍한 비들은 찬설이 레인을 어슬렁거리며 증인 소원장을 나눠줬다. 소원장에는 모든 배심원 이름이 틀리게 쓰여 있었고 제대로 쓴 건 비들 자신의 이름뿐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아무도 읽지 못하거나 관심조차 없었다. 소원장을 전하고 증인들을 미리 알린 뒤 비들은 크룩 씨의 가게로 가서 몇몇 거지들과 작은 약속을 지켰다. 거지들이 곧 도착해 위층으로 안내되자 크룩의 셔터 너머 큰 눈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바로 아무도 아닌 사람이자 모두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내내 관은 낡은 여행 가방 옆에 준비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45해 동안 인생을 살아온 그 외로운 인물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가 남긴 흔적이라곤 마치 버려진 아기처럼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흔적뿐이었다. 다음 날 법원은 활기로 가득 찼다. 마치 장터 같았다. 퍼킨스 부인은 이전에 사이가 틀어졌던 파이퍼 부인과 화해한 뒤 그 훌륭한 여성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말했다. 검시관은 1층 솔스 암즈살 S 암즈의 방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곳은 일주일에 2번 하모닝 미팅이 열리는 곳이며 의장 자리는 전문적으로 유명한 한 신사가 맡고 있었다. 그 앞에는 코믹 가수 리틀 스윌즈 이털 에스더 볼류아이 LLS가 있었는데 창문에 붙은 광고에 따르면 친구들이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한다. 솔스 암즈는 아침 내내 손님들로 북적였다. 아이들도 많아 신나는 분위기 속에 길모퉁이에 자리 잡은 파이맨 파이 파는 사람은 특별한 날을 맞아 판매하는 브랜디 볼수를 넣은 작은 과자의 순식간에 팔려 나갔다. 곁에 있던 베이들 비덜, 법원 경비원 겸 관리인은 크룩시 가게와 솔스 암즈 출입문 사이를 배회하며 신중한 몇몇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감사의 뜻으로 맥주 한 잔을 받았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검시관이 도착했다. 배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좋은 건조한 스키틀 경기장에서 스키틀핀 던지기 공을 던지며 환영을 받았다. 검시관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술집을 드나드는 이로 알려져 있었다. 톱밥, 맥주, 담배 연기, 술 냄새가 그의 직업과 함께하며 죽음의 가장 무서운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베이들과 주점 주인이 그를 하모닝 미팅룸으로 안내했다. 그는 피아노 위에 모자를 올려놓고 여러 개의 짧은 테이블을 붙여 만든 긴 탁자 맨 앞에 자리 잡았다. 탁자 위는 컵과 병이 만든 끈적한 고리 무늬로 가득했다. 배심원들은 가능한 한 탁자에 모여 앉았고 나머지는 침 뱉는 그릇 SPITTONS이나 파이프 근처 혹은 피아노에 기대어 있었다. 검시관 머리 위에는 작은 철제 화환이 달려 있었고 그 밑에는 벨 손잡이가 매달려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법정의 위험이 곧 교수형으로 이어질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배심원을 불러 모아 선서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커다란 셔츠 칼라를 두른 통통한 작은 남자가 눈시울을 붉히고 코는 벌겋게 부어오른 채로 조심스레 문 근처에 자리 잡았다. 그는 일반 방청객 중 한 명인 듯하지만 방의 분위기와 익숙한 것 같았다. 속삭 이미 퍼졌다. 저 사람이 리틀 스윌즈구나. 저녁 하모닝 모임에서 검시관 흉내를 내며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자, 여러분, 검시관이 말을 꺼냈다. 조용히 좀 해라. 베이들이 외쳤다. 하지만 검시관에게 한 말은 아니었다. 자, 여러분. 검시관이 말을 다시 이었다. 여러분은 여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 배심원으로 모였습니다. 죽음에 얽힌 사정을 증거로 들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 증거에 따라 스키틀 놀이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베이들.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신을 보는 것입니다. 길 비켜라. 베이들이 외쳤다. 그들은 느슨하게 늘어선 장례 행렬처럼 뒤따라가며 크룩시 집 뒤쪽 2층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몇몇 배심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베이들은 단추와 소매가 지저분한 두 신사에게 특히 신경 써서 하모닉 미팅룸의 검시관 근처에 마련된 작은 탁자에서 모든 장면을 꼼꼼히 보게 했다. 이 두 신사는 이번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공적인 담당자들이었는데 베이들도 인간이라 보편적인 역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쓴 기사에서 지역의 활발하고 총명한 베이들 무늬무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읽기를 바랐다. 심지어 교수형 집행인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희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리틀 스윌즈는 검시관과 배심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미스터 털킹혼도 있었다. 털킹호는 특별히 예우를 받으며 검시관 옆 바가텔 탁구와 비슷한 게임판과 석탄 상자 사이 자리에 앉았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배심원들은 피조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저명한 변호사가 참석해 있습니다. 검시관이 말했다. 그분은 우연히 사건이 발견된 현장에 있었지만 외과의사, 집주인, 하승인, 그리고 법무사로부터 이미 들은 증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러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더 아는 분이 있습니까? 페이퍼 부인이 퍼킨스 부인에게 밀려 앞으로 나왔다. 페이퍼 부인이 선서했다. 아나스타시아 페이퍼 씨 여러분, 기혼 여성입니다. 자, 페이퍼 부인, 이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파이퍼 부인은 할 말이 많은데 주로 괄호 속에서 쉼표나 마침표 없이 늘어놓을 뿐 딱히 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파이퍼 부인은 법정 안에 산단 한편은 가구공이다. 이웃 사이에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로는 알렉산더 제임스 파이퍼가 18개월 4일 된 어느 날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얘기가 돌던 날 바로 전날부터를 기준으로 플레인티브라는 사람이 스스로 팔렸다고 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그 소문은 플레인티브의 무서운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겁을 먹어 다니는 걸 봤다. 만약 의심된다면 여기 있는 퍼킨스 부인을 불러도 좋다. 그녀와 가족 모두 훌륭한 사람이다. 플레인티브가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은 결국 아이들이고 장난기 많으면 메투셀라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 않나. 그 때문에 플레인티브가 주머니에서 곡괭이를 꺼내 조니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는 악몽을 자주 꿨다. 조니는 겁도 없이 그를 자주 따라다녔다. 하지만 실제로 곡괭이나 어떤 무기도 꺼내는 건 본 적 없다. 도망가면서 누군가가 뒤쫓아와 이들과 친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근 누구에게도 말을 건 적이 없는데 골목길 모퉁이에서 길을 쓸던 소년에게는 가끔 말을 건 것을 봤다. 검시관이 묻는다. 그 소년 여기 있나? 베이들이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검시관이 말한다. 그러면 그를 데려와라. 지혜롭고 활발한 증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검시관은 털킹혼 씨와 이야기를 나눈다. 오, 소년이 왔다 여러분. 여기 아주 진흙투성이의 목소리는 거칠고 옷은 해진 소년이 있다. 자, 소년아. 하지만 잠깐만. 조심해야 한다. 이 소년은 몇 가지 기본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름은 조, 다른 이름은 모르고 모두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줄도 모른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 없다. 조가 더 긴 이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철자는 못 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친구도 없다. 학교에도 가본 적 없다. 집기 무엇인지도 모른다. 빗자루가 빗자루라는 것은 알고 거짓말하는 건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안다. 누가 빗자루나 거짓말에 대해 가르쳐 줬는지는 기억 못하지만 그 사실은 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죽은 뒤에 무슨 벌을 받을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아주 나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한다. 이건 안 되겠군요. 신사 여러분, 검시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으며 말한다. 그럼 이 아이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선생님, 한 배심원이 묻는다. 절대 안 됩니다. 검시관이 답한다. 들으셨듯이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말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그런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 아이는 제외하세요. 소녀는 배심원들과 청중, 특히 희극 가수 리틀 스윌즈가 크게 만족하며 제외된다. 이제 다른 증인이 있나? 없다. 좋다. 신사 여러분, 여기 알 수 없는 남자가 있다. 1년 반 동안 대량의 아편을 복용해왔고 아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이다. 자살이라고 결론 내릴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판결하고 사고사라고 생각하면 그에 맞게 평결하라. 평결은 사고사다. 의심할 여지 없다. 신사 여러분, 해산하시라. 좋은 오후 되시길. 검시관이 외투 단추를 채우며 킬킹훈 씨와 함께 한쪽 구석에서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소년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다. 그 불쌍한 아이는 오직 한 가지밖에 모른다. 죽은 남자 지금 방금 노란 얼굴과 검은 머리로 알아본 그 사람은 때때로 거리에서 조롱당하고 쫓기기도 했다는 것. 그 추운 겨울밤, 아이가 자신의 지나는 길목 근처 문간에서 떨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돌아서서 아이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에게 물었다. 내게 세상에 친구가 없느냐? 아이가 그렇다고 하자 남자는 나도 그렇다. 단 한 명도 없어. 라며 한 끼 밥값과 하룻밤 묵을 돈을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남자는 자주 아이에게 말을 걸며 밤에 잘 자는지 추위와 배고픔은 어떻게 견디는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오늘은 나도 내만큼 가난하다. 조라고 말했고, 돈이 있을 때는 언제나 소년이 진심으로 믿듯 기꺼이 아이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분은 나한테 정말 착했어요. 아이는 초라한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한다. 지금 그분이 저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 내 말 전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착했어요. 소년이 계단을 내려가자 기다리고 있던 스네그스비 씨가 방크라운 동전을 그의 손에 쥐어준다. 내가 너 지나는 길에 내 아내랑 하니 여자가 지나가면 라며 손가락을 코에 대고 귀띔한다. 절대 그 얘긴 꺼내지 마. 잠시 후 배심원들은 솔즈 암스 술집에서 어울린다. 한 무리는 파이프 연기 속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2명은 햄스테드로 산책을 가고 4명은 밤 공연을 절반 가격에 보기로 약속하며 굴도 곁들인다. 리틀 스윌즈는 여러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다. 그가 이번 재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기묘한 출발이라고 답한다. 솔즈 암스 주인은 그가 매우 인기 있음을 보고 크게 칭찬하며 노래와 캐릭터 묘사에 있어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고 그의 의상들이 술의 한 대를 채울 거라 한다. 이렇게 솔즈 암스 술집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다시가스 등 아래 밝게 불을 밝힌다. 화합회 모임 시간이 되어 유명한 전문가는 의장을 맡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리틀 스윌즈가 맞서며 친구들이 둘을 둘러싸고 최고의 재능을 응원한다. 절정에 다다른 저녁, 리틀 스윌즈가 말한다. 신사 여러분,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 한 장면을 짧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와 격려를 받고 그는 스윌즈로 무대에서 나갔다가 검시관으로 다시 등장한다. 원래 검시관과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르는 후렴은 이렇다. 그분의 티피톨리돌, 티피톨로돌, 티피톨리돌, 디. 드디어 딸랑거리는 피아노 소리가 멎고 화합회 친구들은 베개 곁으로 모여든다. 이제 외로운 시신은 마지막 육신의 거처에 누워 고요한 밤 시간 동안 창문의 삭막한 눈길에 지켜진다. 만약 이 쓸쓸한 남자가 한때 젖가슴에 안겨있던 아기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손은 아직 목을 감싸는 법도 모르던 그때 예지력으로 발견되었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광경일까. 아, 만약 그가 불타던 젊은 시절 마음속 한 여자만을 위해 불꽃을 지폈다면 이제가 땅 위에 놓여 있는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한편 쿡스코트에 있는 스네그스비 씨 집은 전혀 평화로운 밤이 아니다.
거기서 거스터는 잠을 죽이고 있는데 스네그스비 씨가 말하길 너무 자세히 표현하지 않으려 해도 그녀는 1시간 중 20번 중 19번씩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 원인은 거스터가 마음이 여리고 어쩌면 상상력일지도 모를 뭔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오후 스네그스비 씨가 참여한 조사 이야기 때문에 거스터는 저녁 식사 시간에 부엌으로 뛰어들면서 날아가는 네덜란드 치즈를 앞세우고 긴 경련에 빠졌다. 겨우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경련에 빠지고 그렇게 연속으로 발작을 반복하며 그 사이사이에 가엾게도 스네그스비 부인에게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예원하고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재우라고 간청했다. 결국 스네그스비 씨는 커서터 스트리트의 작은 유제품 가게에 있는 수탈기 이 세상 빛에 관한 그 무심한 희열에 빠져 우는 소리를 들으며 긴 한숨을 쉰다. 그는 참을 썩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한다.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틀림없어요. 이 열정적인 수탉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우는 이유, 혹은 사람들이 여러 승리의 공개 행사에서 그러듯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대해 왜 그렇게 고함치는지를 그가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해가 뜨고 아침이 오고 정오가 온다는 사실뿐이다. 그러고 나서 아침 신문에 등장하는 활발하고 총명한 자가 그의 빈곤한 일행과 함께 크룩신의 집으로 와서 여기 사랑하는 형제의 시신을 데려간다. 그들은 이 시신을 한 대가 찬 교회 묘지에 묻는다. 그곳은 악취가 진동하고 불결해. 아직 더 나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관청 뒷문 주변에 머무르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저렇게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태연하다. 시신은 터키인도 거절할 듯한 끔찍한 그리고 아프리카 부족민도 몸서리칠 땅에 묻힌다. 주위는 집들로 둘러싸여 있고 철문이 있는 좁은 골목만이 출입구다. 그곳에서는 삼해악행이 죽음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고 죽음의 도끼가 삶과 바로 접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를 한두 자루 정도 데려묻고 썩어 가도록 둔다. 그가 썩은 채 다시 일어날 것을 많은 병상 곁에서 복수하는 유령이 될 것을 알면서 이처럼 문명과 야만이 이 자랑스러운 섬나라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을 후세의 부끄러운 증언으로 남기는 것이다. 밤이 오고 어둠이 찾아온다. 이보다 더 빨리 오거나 더 오래 머물러도 모자랄 만큼 이곳에는 어둠이 절실하다. 못생긴 집들의 창문에 드문드문 켜진 불빛과 함께 그 안에서 악행하는 자들은 적어도 이 두려운 광경은 가려진 채로 하길 바란다. 철문 위에 꺼질 듯 흐릿하게 타는 가스 불꽃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좀 봐라 하고 외친다.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 비틀거리며 이 골목을 지나 철문 밖으로 나온다. 그는 손으로 문을 잡고 철창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잠시 머물다. 들고 있던 낡은 빗자루로 문 앞을 부지런히 쓸고 다시 안을 들여다본 뒤 조용히 떠난다. 그대인가? 비록 증언을 거부당하고 더 큰 손이 어떻게 할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진 않구나. 내가 중얼거리는 이유에 희미한 빛이 비친다. 그분은 나한테 정말 착했어. 정말 그랬단 말이야. Chapter 12. On the Watch. 비가 드디어 인컨셔에서 그쳤고 체스니 월드는 활기를 되찾았다. 라운스웰 부인은 손님만리로 분주하다. 리스터 경과 그의 부인께서 파리에서 돌아오시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한낮의 어두움에 갇힌 영국에도 전해졌고 파리지행 사교계 상류층의 빛나는 인사들이 고귀하고 오래된 가문 저택 체스니 월드에 모인다는 기쁜 소식으로 퍼졌다. 이 영광스러운 모임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체스니 월드의 위신을 위해 공원 내에 부서졌던 다리의 아치가 수리되었다.
물은 다시 본연의 자리를 찾아 우아하게 다리 아래를 흐르며 집에서 바라본 전경의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더한다. 맑고 차가운 햇살은 바스락거리는 숲속을 비추고 쌩쌩 부는 바람이 떨어진 나뭇잎을 흩날리고 이끼를 말리는 모습을 반겼다. 햇살은 움직이는 구름 그림자 위로 미끄러지듯 흘러가며 하루 종일 구름을 쫓지만 끝내 잡지 못한다. 창문 안으로 들어와 조상의 초상화들을 지나칠 때는 화가가 상상하지 못한 밝은 빗줄기가 여러 곳에 교차하며 더시 펴진다. 벽난로 위 커다란 굴뚝 주변에 걸린 부인의 초상화 위로는 빛이 휘어져 내려와 부서진 듯 난로까지 갈라 놓은 것 같다. 같은 차가운 햇살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 레이디와 리스터 경은 여행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레이디의 시녀와 리스터 경의 아이니 마차 뒤에서 애정을 담아 따라붙고 말 두 마리는 등에는 안장을 얹지 않은 채 힘차게 달리며 채찍 소리가 요란하다. 유리 모자를 쓴 센타우루스 두 명이 빛나는 장화와 흘러내리는 갈기와 꼬리를 흔들며 마차를 호위한다. 그들은 브리스톨 호텔이 있는 방돔 광장의 마당을 쾅쾅 떠나 리볼리 거리에 햇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기둥길을 달리고 머리가 잘린 왕과 왕비가 있던 불운한 궁전 정원, 그리고 협정광장과 엘리시언 필드, 별의 문을 지나 파리를 벗어난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만 했다. 여기서도 레이디 데들록은 지루함에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음악회, 무도회, 오페라, 연극, 드라이브, 낡은 하늘 아래서 레이디에게 새로울 것이란 없었다. 지난 일요일에도 가엾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성 안에서는 궁전 정원에 깎아놓은 나무와 조각상 사이에서 아이들과 놀고 20명씩 줄지어 엘리시언 필드를 걷고 개와 나무 말이 꾸며준 그곳을 더더욱 낙원답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어두운 노틀담 대성당에 들어가 낡은 작은 쇠구이 틀 속에 흔들리는 촛불곁 기둥 밑에서 한두 마디 중얼거리고 성 밖에서는 파리를 둘러싼 광경이 춤과 사랑, 술과 담배, 무덤 참배, 당구, 카드, 도미노, 돌팔리 의사와 온갖 흉악한 폐물들이 난무했다. 그런 지난 일요일에도 지루함과 거대한 절망에 사로잡힌 레이디는 시녀가 명랑한 기색을 보이자 거의 미워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파리를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만 한다. 영혼의 피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놓여 있다. 그녀의 아리엘이 전 세계를 둘러싸고 그 굴레를 풀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처방은 언제나 그 피로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곳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니 파리를 멀리 던져버리고 대신 끝없이 이어진 겨울나무 가로수길과 교차로들을 맞이하라. 그리고 다음에 파리를 바라볼 때는 몇 리쯤 떨어진 곳에서 별의 무늬 태양 아래 희게 반짝이는 점처럼 보이고 도시는 평원 위에 작은 둔덕처럼 두 개의 어두운 사각형 탑이 그 위로 솟아 있으며 야곱의 꿈에 나온 천사들처럼 빛과 그림자가 사선으로 드리워져 있기를. 리스터 경은 대체로 자기만 쪽에 젖어 있으며 좀처럼 지루해하지 않는다. 할 일이 없을 때면 언제든 자신의 위대함을 음미할 수 있으니 이런 끝없이 채울 수 없는 주제를 가진다는 건 남자로서 상당한 이점이다. 편지를 읽은 뒤에는 마차 구석에 몸을 기대고 보통 사회에 대한 자신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오늘 아침에 편지가 유난히 많네요. 한참 후에 레이디가 말한다. 독서에 지쳐 거의 20마일 동안 한 페이지만 읽었다. 하지만 별 내용 없어. 아무것도 없어. 툴킹원 씨의 긴 편지 중 하나를 본 것 같아요. 당신은 뭐든지 다 아네. 리스터 경이 감탄하며 말한다. 휴, 레이디가 한숨을 쉰다. 그 사람 정말 지긋지긋해. 그가 전해달라고 하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이요. 레스터 경이 편지를 골라 펼치며 말했다. 내가 마차 갈아타려고 잠시 멈췄다가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용서해주세요.
그가 말하길 그는 안경을 꺼내 조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레이디가 약간 짜증난 듯 쳐다본다. 통행권 문제에 관해서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나의 존경하는 부인께 안부를 전합니다. 부인이 기분 전환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인께서 돌아오시면 아마 흥미로워 하실 일이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찬설이 소송에서 진술서 복사를 맡았던 그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레이디는 창밖을 내다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레스터 경이 말했다. 조금 걷고 싶어요. 레이디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걷다니? 레스터 경이 놀란 듯 되물었다. 조금 걷고 싶어요. 레이디가 또박또박 말했다. 마차를 세워주세요. 마차가 멈추고 다정한 남자가 뒤에서 내려 문을 열고 발판을 내려준다. 레이디는 손짓으로 재촉하며 빠르게 내렸고 너무 빨라서 레스터 경은 예의 바르게 도우려 했지만 결국 뒤처지고 말았다. 1, 2분 뒤 그가 따라잡았을 때 레이디는 웃으며 한껏 멋있게 보였고 그의 팔을 잡고 400m쯤 함께 거닐었지만 심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다시 마차에 올라앉았다. 덜컹덜컹. 쟁그랑 종소리와 채찍 소리가 섞인 말발굽 소리가 사흘 가까이 이어졌다. 그들이 머무는 호텔에서 서로에게 보이는 예의 바른 인사법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내 부인은 내게 조금 나이가 많지만 황금 원숭이라는 여관의 마담이 말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한눈에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인다오. 하얀 머리를 한데 영주는 모자 쓴 손으로 부인을 차에서 내리고 탈 때마다 공손히 도와주었다. 부인은 그 공손함에 고개를 숙이고 우아한 손가락으로 살짝 담례를 했다. 그 모습은 정말 매혹적이었다. 바다는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무심하다. 작은 물고기들처럼 그들을 이리저리 밀쳐내고 흔들어댄다. 특히 이스터 경에게는 더 냉혹해서 그의 얼굴을 치즈처럼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귀족적 위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자연의 급진적인 힘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보수 작업을 마치고 나면 위엄을 되찾아 부인과 함께 체스니 월드로 향했다. 런던에서는 하루만 머물렀다. 찬 햇살, 점점 짙어지는 차가운 바람과 나무들이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숲을 지나 하늘에 타오르는 불길이 서쪽 귀퉁이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무렵 그들은 드라이브를 하며 공원에 들어섰다. 느릅나무 길 높은 가지에서 까마귀들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마차의 승객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듯했다. 리스터 경과 부인이 도착했어. 나는 쪽과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며 반박하는 쪽이 있었다. 결국 다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의했지만 고집스럽고 졸린 한 까마귀가 마지막으로 불협화음을 냈다. 까마귀들의 소란을 뒤로 한 채 여행 마차는 집으로 굴러갔다. 창문 몇 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반짝였지만 아직은 어두워진 집의 전면이 사람이 사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곧 빛나는 귀족들이 모여들면 그런 분위기가 완성될 것이다. 미시즈 라운스웰이 기다리고 있다가 리스터 경이 평소처럼 악수하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잘 지내셨습니까? 미시즈 라운스웰, 뵙게 되어 기쁩니다. 건강히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스터 경, 아주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미시즈 아운스웰, 레이디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건강해 보이세요. 미시즈 아운스웰이 또 한 번 공손히 절하며 말했다. 레이디는 말수는 적지만 지친 몸으로 그저 견딜 만큼은 괜찮다는 뜻을 담아 대답했다. 그때 오사가 멀리 가정부 뒤에 서 있었다. 빠른 관찰력은 여전한 레이디가 물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저는 제 제자인 로사입니다. 레이디. 레이디 데드록이 손짓하며 불렀다. 이리 와라, 로사. 넌 참 예쁘구나, 이 아이야. 두 손가락으로 살짝 그녀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다. 로사는 많이 부끄러워하며 아니에요. 레이디,
라고 답하고는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예뻤다. 레이디가 물었다. 몇 살이니? 19살이오. 마님, 19이라. 레이디는 생각에 잠긴 듯 반복했다. 아부에 취해 너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네, 마님. 레이디는 그 여린 장갑 낀 손가락으로 보조개 진뺨을 톡톡 두드리고는 참나무 계단 아래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서문경이 기사처럼 그녀를 기다렸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크고 생기 없던 표정의 데들록 선조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얼굴로. 아마도 그 시대 그의 평소 심경이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가정부 방에서 로사는 레이디 데들록을 칭찬하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 친절하고 우아하며 아름다웠다. 목소리는 달콤했고 손길은 감동적이었다. 로사는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느꼈다. 미세스 라운스웰도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인정했다. 다만 친절함 하나만큼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훌륭한 가문에 속한 그 누구도 헐뜯을 마음이 없었다. 특히 모두가 우러러보는 마님에 대해선 더욱 그랬다. 다만 마님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덜 차갑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더 친절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거의 안타깝다오. 미세스 라운스웰은 덧붙였다. 거일 아고 하는 이유는 데들록 가문에 내려진 신성한 은총 앞에서 무엇이든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깝기 때문이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만약 마님께서 딸이 있었더라면 이제 다 자란 젊은 아가씨가 그녀의 관심을 끌어줄 수 있었더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마님에게 필요한 유일한 탁월함이었을 거요. 그게 오히려 마님을 더 자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좋은 손자인 왓이 집에 다녀와 다시 돌아오며 물었다. 더 그렇고 가장 그렇지. 예약 미세스 라운스웰은 엄숙하게 대답했다. 내가 할 말도 들을 말도 아니니 마님에게 어떤 단점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라. 죄송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편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데들록 가문은 언제나 그럴 이유가 있지. 왓이 말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도서에 자만심과 허영에 관한 구절을 꼭 빼놓지 않고 적어 두었으면 좋겠네요. 할머니,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 서 레스터와 레이디 데드록, 예약 농담거리로 삼을 분들이 아니란다. 서 레스터가 전혀 옹담거리가 아니라는 건 알죠. 왓이 겸손하게 말했다. 할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손님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다른 여행객들처럼 저도 데들록 여관에서 이틀 정도 더 머물러도 괜찮겠죠. 물론이지. 아무런 문제 없단다. 얘야, 다행이네요. 와시 말했다. 이 아름다운 동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가 우연히 오사를 쳐다봤다. 로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옌미신에 따르면 얼굴보다 귀가 더 뜨거워야 하는데 지금은 레이디 데드록의 하녀가 로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님 시녀는 프랑스 출신으로 32세 정도 된 여자다. 아비뇽과 마르세유 사이 어딘가 남부 지방 출신인데 큰 눈과 검은 머리를 가진 갈색 피부의 여자다. 만약 얼굴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했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텐데 고양이처럼 예민한 입 모양과 얼굴 전체가 긴장된 듯한 인상 때문에 턱은 너무 날카롭고 두개골이 도드라져 보인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예리하고 허약한 기운이 몸에 배어 있으며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눈동자 구석으로 살피는 경계심 어린 눈빛이 있는데 특히 기분이 좋지 않고 칼을 만질 때면 이 시선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진다. 겉모습은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과 장식품으로 꾸몄지만
이런 결점들이 드러나면서 마치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깔끔한 압력대처럼 보인다. 시녀는 맡은 일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두루 갖췄고 영어도 거의 영국 사람 수준으로 잘한다. 덕분에 로사가 마님에게 눈에 띈 것에 대해 비꼬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는 동료 남자는 그녀가 숟가락을 들 때쯤이 되어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하하, 나 오르탕스는 마님 곁에서 5년 동안 일해왔고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인형 같은 애는 도대체 마님에게서 사랑받다니 정말 사랑받았다고. 넌 예쁘단다. 아가야. 아니에요, 마님. 그래, 그건 맞아. 몇 살이니? 아가야? 그리고 아부의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말거라. 하하하, 이게 제일 재미있는 거야. 정말로. 결국 오르탕스 부인은 이걸 잊지 못해서 며칠 동안 식사 자리에서 동료 프랑스 시녀들과 다른 방문객 시녀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이 농담을 즐긴다. 그녀의 방식대로 그 즐거움은 얼굴 근육 긴장과 입술을 얇고 길게 오므리며 옆으로 슬쩍 보는 눈빛으로 드러난다. 이런 깊은 유머 감각은 마님이 없을 때 마님방 거울에 비치기도 한다. 이제 집안의 모든 거울들이 다시금 작동한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거울들도 다시금 빛을 받아. 잘생긴 얼굴들, 수줍게 웃는 얼굴들, 젊은 얼굴들, 그리고 나이 들어도 늙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의 얼굴들까지 비춘다. 이 모든 얼굴들은 체스니 월드에서 한두 줄을 보내기 위해 모인 이들의 얼굴이다. 이 패션 인텔리전스라 불리는 정보망은 마치 주님의 사냥꾼처럼 성 제임스 궁전에서 이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추적한다. 링컨셔의 이곳은 활기가 넘친다. 낮에는 총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고 말탄 사람들과 마차가 공원길을 생기있게 만들며 하인들과 부속권들이 마을과 데들록 여관을 가득 채운다. 밤이 되면 숲 사이로 멀리서 보이는 기능접실 창문줄은 마치 검은 액자에 박힌 보석들처럼 빛난다. 일요일이면 차가운 작은 교회조차도 화려한 손님들로 인해 따뜻해지고 데들록 가문의 먼지 가득한 분위기는 섬세한 향기로 덮인다. 이 화려하고 뛰어난 무리 속에는 교육, 지성, 용기, 명예, 아름다움, 미덕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어긋난 느낌이 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댄디즘? 지금은 조지사세가 없으니 그게 참 아쉽긴 하다. 더 이상 댄디 패션을 주도할 왕도 없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잭 타월 목걸이나 짧은 허리의 코트, 가짜 종아리, 코르셋 같은 것도 없다. 이런 옷차림을 한 여성스러운 멋쟁이들이 오페라 박스에서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기절하고 또 다른 섬세한 사람들이 긴목에 향수병으로 코를 찌르는 풍자적 모습도 사라졌다. 사방에서 4명이 한꺼번에 들고 간신히 가죽 바지를 입히는 미남이나 모든 처형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람, 혹은 한 대 완두콩을 먹었다는 자책에 시달리는 이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멋지고 뛰어난 무리 속에 댄디즘이 없는 건 아니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종류의 댄디즘이 이들의 겉모습 밑에 숨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모북용 수건처럼 자신을 감싸고 소화를 멈추는 것보다 덜 무해한 짓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 부인할 수 없다. 2월의 체스니 월드에는 신식 패션을 좇는 신사숙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종교라는 영역에서 댄디즘을 구축한 이들이다. 감정이 결핍된 탓에 세상사에 대한 신앙을 원치 않는 평범한 이들을 두고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얕은 댄디 담론을 만들어냈다. 마치 불량한 잔돈을 발견하고 믿음을 잃는 하찮은 자처럼 이들은 시간의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지우는 걸로 평범한 사람들을 매우 그림처럼 충실한 존재로 만들려 한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부류의 신사숙녀들이 있다. 새롭진 않지만 아주 우아한 그들은 세상에 반짝이는 광택을 입히고 현실의 모든 불편한 진실을 억누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에게 세상은 늘 나른하고 예쁘기만 해야 한다. 그들은 영원한 정체 상태를 발견했고 어떤 일에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생각 같은 것에도 동요되지 않고 심지어 순백의 가루를 뒤집어 쓰고 뒤로 걷는 예술조차도 과거 세대의 미용사와 재단사의 틀 안에 맞춰져야 하며 진지하거나 시대의 움직임에 감명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거기에 네로라 하는 명망가 부들경도 있다. 그는 정계의 요직을 경험한 인물로 저녁 식사 후 심각한 표정으로 시일 에스터 데들록에게 말한다. 요즘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토론은 예전 같지 않고 의회도 예전 같지 않으며 심지어 내각조차 과거의 내각과 다르오. 만약 현재 정부가 무너진다면 새 내각을 꾸릴 때 국왕이 고를 수 있는 사람은 부들경과 두들경뿐일 것이오. 푸들 공작과 굿들 간의 불화 때문에 둘이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하오. 그러면 내무부와 하원의장 자리는 주들경, 재무부는 쿠들경, 식민부는 무들경, 외교부는 무들경에게 맡기고 그렇다면 누들을 어떻게 할 것이오? 국무회의 의장 자리는 푸들경에게 이미 예약되어 있고 삼림청도 쿠들경에게는 부족하오. 결과가 뭔지 아시오? 나라가 난파되고 무너지고 끝장이라는 사실이오. 이 모든 사실이 실 에스터 데들록의 애국심에 뚜렷이 다가온다. 이유는 딱 하나, 누들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존경받는 윌리엄 버피 의원은 탁자 건너편 누군가와 논쟁 중이다. 그는 나라의 난파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단지 그 방식이 문제일 뿐인데 그 책임이 커피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처음에 커피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를 제대로 처리해 더피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커피와 동맹을 맺었을 것이고 거피라는 뛰어난 토론가의 힘을 얻었을 것이다. 선거에는 허피의 부를 활용하고 세계 군주 저피, 허피, 루피를 아울렀을 것이며 머피의 공식적 지식과 사업 노하우로 정부를 강화했을 것이라는 거다. 지금처럼 단지 퍼피라는 변덕에 의존하지도 않았을 테고 이 부분과 몇몇 사소한 쟁점에선 의견 차이가 있지만 체스니 월드의 이 화려하고 뛰어난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확신하는 건 단 한 가지다. 바로 부들과 그의 무리, 버피와 그의 무리만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이라는 존재는 물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자면 조연, 때때로 관객을 향해 소리치고 합창하는 역할일 뿐, 무대는 오로지 부들과 버피,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 가족, 후계자, 집행자, 그리고 수하들에게만 영원히 허락된 자리다. 이 점에서도 체스니 월드에는 또 다른 댄디즘이 만연해 있다. 마법사가 자신을 둘러싼 원을 그리듯 그 정중하고 고요한 원 안에서도 밖에서는 기묘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다만 그들은 환영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그 경계가 무너지며 무대 안으로 들이닥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다르다. 체스니 월드는 어쨌든 사람들로 꽉 차 있다. 너무 꽉 차서 제대로 방을 얻지 못한 하녀들의 마음속에는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타오르는데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빈 방은 단 하나뿐이다. 3등급 탑방 하나가 남아있는데 소박하지만 편안하게 꾸며졌고 어디선가 일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묻어난다. 그 방은 바로 튠킹혼 씨의 방이다. 그 방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튠킹혼 씨는 좋은 날이면 마을에서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와 이 방에 들어와 마치 마지막으로 이 방에 있었던 때 이후 한 번도 나간 적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머문다. 그리고 하인에게 시레스터에게 자신이 도착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만약 그가 필요하다면 말이다. 그리고 저녁 식사 10분 전쯤 도서관 문 그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의 탑방에서 머무르며 머리 위에 푸념하는 깃발을 달고 있다. 그리고 좋은 아침이면 공원 밖 납재덩이 위를 그의 검은 모습이 아침 식사 전에 큰 가막 위처럼 서성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일 저녁 식사 전 마님은 도서관의 어스름 속에서 그를 기다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님은 식탁 아래 빈자리를 훑으며 그가 막 도착해 앉을 자리인지 확인하지만 빈자리는 없다. 매일 밤 마님이 하녀에게 무심히 묻는다. 킬킹온 씨는 왔나요? 매일 밤 돌아오는 대답은 같다. 아니요, 마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마님이 머리를 풀며 심드렁하게 대답을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늘진 얼굴을 보다가 문득 검은 눈동자 하나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일이나 하세요. 마님이 거울 속 호르텐스의 모습에게 말한다. 아름다움은 나중에나 감상하시고 실례지만 마님께서 아름다우신 겁니다. 그건 전혀 감상하실 필요 없어요. 마님이 대답한다. 그러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직전 그동안 유령의 산책로를 밝히던 여러 무리의 사람들은 흩어지고 실 에스터와 마님만 테라스에 남아있을 때 킬킹훈 씨가 나타난다. 그는 평소처럼 꾸준하고 일정한 걸음걸이로 다가온다. 결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 그 걸음.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가면이라면 그 가면 속에는 가족의 비밀이 몸의 모든 관절과 옷의 주름마다 숨겨져 있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귀족들에게 온전히 바치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이 파는 서비스만 제공하는지는 그의 개인적인 비밀이다. 그 비밀도 고객들의 비밀처럼 철저히 지키며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킬킹훈 씨. 레스터 경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킬킹훈 씨는 아주 건강하다. 레스터 경도 건강하다. 마님도 건강하다.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다. 변호사는 두 손을 등 뒤에 모으고 레스터 경의 옆에서 테라스를 따라 걸었다. 마님은 반대편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일찍 오시길 기대했는데요. 레스터 경이 공손히 말했다. 그 말은 사실상 킬킹훈 씨, 당신이 없으면 저희도 당신의 존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일부분을 당신께 할애합니다. 라는 뜻이었다. 킬킹온 씨는 그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더 일찍 내려왔어야 했는데 당신과 보이손 사이에 진행 중인 여러 소송 문제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정신이 많이 흐트러진 사람이죠. 레스터 경이 엄중하게 덧붙였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매우 낮은 인격의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죠. 킬킹훈 씨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법이지요. 레스터 경이 자신이 가장 완고한 사람임을 내비치며 말했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께서 무언가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 레스터 경이 대답했다. 포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건 선생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킬킹혼 씨, 레스터 경이 답했다. 저와 보이손 씨 사이에 사소한 문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제 어떤 권리도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저 개인에 관한 게 아니라 제가 지키고 있는 가문의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킬킹훈 씨가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이손 씨가 우리에게 꽤 골칫거리를 줄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킬킹훈 씨,
레스터 경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평등주의적이며 50년 전 같았으면 올드 베일리에서 데마고그 행위로 재판받아 엄하게 처벌받았을 겁니다. 잠시 머무시며 덧붙였다. 처형당하거나 사지가 찢겼을지도 모르지요. 레스터 경은 마치 중형 선고를 내리고 난 후의 후련함처럼 그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려는 듯이 이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 해가 지고 있소. 그가 말했다. 마님께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안 되겠지요. 여보, 우리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서야 레이디 데들록이 튠킹혼 씨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 당신께서 전에 제가 궁금해했던 그 글씨에 대해 연락을 주셨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다시 떠올렸어요.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그 필체와 관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무슨 연관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으셨다고요? 튠킹혼 씨가 되물었다. 아, 네. 마님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진술서의 필자를 알아내려고 애쓰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들은 1층의 어두운 아침 식사실로 들어섰다. 낮에는 2개의 깊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지만 지금은 단거미가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벽에 나무 패널에 불길이 환히 비치고 창유리엔 희미한 불빛이 반사되어 차가운 바깥 풍경이 바람에 떨고 있었다. 회색 안개가 흐르는 구름 사이를 유일하게 헤매는 여행자처럼 느껴졌다. 레이디는 벽난로 모퉁이에 놓인 큰 한락 의자에 느긋하게 몸을 기댔다. 레스터 경은 맞은편에 또 다른 큰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는 손을 뻗어 얼굴에 그늘을 만들며 불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팔 너머로 레이디를 바라보았다. 네, 그가 말했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고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건 그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으리라는 뜻이겠지요. 레이디 데들록이 나른하게 맞받았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오, 이런. 레스터 경이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실이 입에 오른 것 자체에 당황한 듯했다. 그의 숙소를 알려주었는데 아주 비참하고 가난한 곳이었소. 거기서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소. 실례하겠소. 튠킹혼 씨. 레스터 경이 말했다.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부디 레스터 경.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해주세요. 레이디가 말했다. 황혼 무렵에 어울리는 이야기군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죽었다고요. 튠킹혼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히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맹세코 레스터 경이 소리쳤다. 정말인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레이디가 요청했다. 무엇이든 원하신다면 마님. 다만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튠킹혼 씨. 레스터 경은 여전히 이런 불결한 광경이 상류층 사이에 드러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의상 그 점을 인정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변호사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표현을 고치자면 그의 죽음이 분명히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였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검시관 배심원단은 그가 독을 실수로 복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레이디가 물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집시 같은 피부색과 거칠고 검은 머리카락, 수염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를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외과 의사는 그가 한때는 외모나 상태 면에서 좀 더 닿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 비참한 존재를 뭐라고 불렀나요? 그가 스스로 불렀던 이름을 사람들이 따라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본명을 몰랐습니다. 그를 돌본 사람들도 본명을 몰랐다는 말인가요? 그를 돌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지요. 사실 내가 그를 발견했소. 그 밖에 아무 단서도 없었나요? 전혀 없었소. 변호사가 곰곰이 생각하듯 말했다. 낡은 트렁크 하나가 있었지만 아니, 아무 서류도 없었소. 이 짧은 대화 내내 레이디 데들록과 튠킹온 씨는 평소의 태도 그대로 아주 침착하게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렇게 이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레스터 경은 계단에서 데들록 가문의 일반적인 표정을 짓고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야기가 진행되자 그는 다시 한번 엄숙하게 항의했다. 내 레이디의 부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쌍한 자일 테니 내 레이디의 마음과 어떤 연관도 있을 수 없다면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듣고 싶소. 확실히 끔찍한 이야기들이네요. 레이디가 망토와 모피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관심을 끄는군요. 튠킹원 씨,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튠킹원 씨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며 그녀가 지나가게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지친 태도와 오만한 우아함을 잃지 않은 채 그 곁을 스쳤다. 그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음 날도 그리고 며칠 연속해서 다시 만났다. 레이디 데들록은 언제나 지친 신처럼 보였고 주위에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인인 자리에서조차 죽도록 지루해하는 듯했다. 튠킹온 씨는 언제나 마러기 귀족들의 비밀을 간직한 듯했으며 어색하면서도 완벽히 그 자리에 어울렸다. 두 사람은 마치 같은 벽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거의 주목하지 않는 듯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감시하고 의심하며 커다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불신 속에 언제든 상대가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알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든 것은 당분간 두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To be continued.